안녕하십니까, 주범생활 가이드입니다. 정확하게는 시승기라기보다는 1000km가 넘게 탔으니까 사용기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는 처음인데 이런 박스카 형태의 그 상용밴 같은 경우에는 포터라든가 스타렉스, 스타리아 그런 차들은 꽤 오랫동안 그 운행을 좀 했었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박스카 디자인이다 보니까 좀 값지고 동글동글한 모양은 거의 없고, 거의 앞에도 프론트 오버행도 되게 짧게 나왔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가서 뒤쪽까지 박시하게 떨어지는 게 좀 이 차의 내부적인 디자인 요소도 같이 이제 충족시켜주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벨트 라인이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일자선으로. 근데 원래는 저 중간에 요 B필러 쪽에 이렇게 이제 꺾여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랩핑을 좀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좀 일체감 있게 좀 만든 게 저는 일단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공장이 뭐 에버플랜트라고 초기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단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게 앞바퀴 앞쪽인데 요 차체하고 이쪽하고 요 단차가 좀 꽤 있죠. 이쪽에 쭉 떨어지다가 요 단차가 이렇게 좀 툭 튀어나와 있고, 반대쪽을 보면 여기는 단차가 적어요. 이렇게. 이거 참,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자동차를 잘 많이 만드는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단점으로 있고요. 이거는 루프 쪽에 이런 거 시판 용접되어 있는 요거 부분들이 좀 클레임으로 처음에 있어서 차가 늦게 나왔다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과연 저게 왜 그럴까? 그건 좀 의아한 부분이에요. 용접 때문에 출고가 늦게 됐다? 고객한테는 별로 뭐 그렇게 얘기도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차가 좀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몫을 하는 게 DRL 쪽 방향지시 등 요게 하필이면 이렇게 선형으로 꺾여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일자로 이렇게 내렸으면 좀 더 와이드한 디자인으로 보일 텐데, 이걸 굳이 왜 이게 안으로 좁히는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지 요거 참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일자로 이렇게 쭉쭉 뻗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하필이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꺾여 있어서 요거 조금 이상한 부분이에요. 하단 클래딩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플라스틱으로 몰딩 마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쨌든 사고시나 뭐 어떤 손상을 입었을 때 부품이 싸니까 차체 이제 도장면이나 이렇게 손상 안 시고 떼서 잘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게 오염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까 세차를 좀 하면서 닦았는데 닦아도 여기 오염된 부분이 지워지지를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요 사이드 요 아치 부분 쪽, 요 트렁크 리드 쪽, 여기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넘어서 여기까지 쭉 해갖고 저기까지, 이거 다 플라스틱인데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까만색으로 더 올려서 말아 올려줬으면은 조금 더 좀 일체감 있고 차가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타이어가 뭐 2로 6516인데 순정 타이어거든요. 이거 말고 그래도 선택의 폭이 좀 있든가, 아니, 왜냐면 2로 사이즈다 보니까 조금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245나 뭐 235나 그 정도로 좀 18인치 정도 되는 휠이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즘 디자인답지 않게 문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튀어나온 쪽으로 되어 있죠. 공기 저항 때문에 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히든 타입, 플러시 타입이나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이게 좋아요. 차라리 플러시 타입은 고장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단 이게 좀 나은 것 같고, 색깔은 스틸 그레이로 했는데 자기 취향이니까 그린이 좀 더 일반적인 브리티시 쪽 그린 그런 컬러에 가까웠으면은 그걸 선택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레이가 좀 더 중후해 보이는 맛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거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보죠. 아이고, 운전석 시트, 그리고 2열 시트입니다. 이렇게 짐이 좀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수납 공간은 꽤 많아요. 여기 위에 하나, 선글라스 케이스가 그러니까 순정으로 없다 보니까 그거를 만드느냐고 이렇게 그냥 임시로 개인 선글라스 케이스 갖다가 넣었고, 밑에도 컵홀더랑 2개, 그리고 그냥 위아래 있는 일반적인 수납함인데, 좋기는 하지만 문 닫았을 때 음료가 들어있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커피나 이런 거 흘릴 수 있는 거는 요 중앙 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2열 쪽에는 문짝이 아무래도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커피나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문에는 없어요. 에드기어로 해가지고 주긴 줬는데, 이게 안 좋은 게 불안불안한 것도 있고, 이 V2L을 넣을 때 이 앞쪽으로는 못 꽂습니다. 저 뒤로 이렇게 반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써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게 조금 단점이에요. 이거 단점이고, 그랬으면 차라리 에드기어를 저걸 주지 말고 시트에다가 424 시트를 만든 다음에 이 센터를 내리게 해서 팔걸이를 겸용한 컵홀더를 거기다 만들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줬어야지 라는 그런 생각. 이 내리고 탈 때 보면 아마도 보통 분들은 요 스텝을 밟고 타든가 이런 식으로 오른발을 올리고 엉덩이를 올려 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릴 때가 문제인 게, 여기가 엉덩이가 계속 걸립니다. 이게 온전하게 일어나서 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를 일어나서 내리면 분명히 이쪽이 손상이 많이 갈 거예요. 이 부분 금방 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동 시트, 움직일 수 있는 모션이 많은 그런 시트 안 넣어준 건 좋은데, 메모리 시트는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나. 분명히 나중에 다이 하시는 분, 아니면 업체에 맡겨갖고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전동 시트가 있는데 메모리 시트가 없다. 요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쪽은 제가 이거 타이어 키트 이거 놨는데, 이게 30cm 정도거든요. 이 안에 폭이 대략 한 20에 한 15? 될라나? 그러니까 간단한 짐 넣을 수 있는 거지, 저쪽 반대쪽하고 뚫려 있지는 않다는 거. 뒷좌석은 넓고, 그리고 쾌적합니다. 높이도 괜찮고, 대신에 마감이 그야말로 신경 안 쓴 개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안 좋은 게 이런 마감으로 돼 있어요. 이건 1열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는 이 평탄화도 안 되죠. 그게 뭐라고? 이쪽에 들어있는 그 시트 뭐라 그래야 되냐, 그거를 클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쪽 부분이 이제 조금만 더 갈아내가지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면 괜찮은데, 여태까지 나온 차 중에 리클라이닝 되는 건 좋은데, 시트가 이제 평탄화가 될 정도로 앞으로 되는 차는 아마 EV5가 유일하지 않았나.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한 20에서 30만원 사이에 추가로 이제 외장 업체에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이런 거 왜 안 하는지. 슬라이딩이나 싱킹이나 다이브나, 이건 다이브가 된다 그래도 얼마 내려가지도 않아요. 여기 지금 대략 한 20
5cm, 30cm 가까이 되는데 되려가면 뭐 20cm? 그러니까 3cm에서 4cm 정도 내려가는 게 다거든요. 근데 이거 좀 그렇고, 이 앞에도 마감을 좀 보여드리면 1열 밑에도 좀 휑해요. 여기 안에 좀 잘 안 보이는데 이쪽 1열 밑에도 마감이 좀 그렇고, 이 문짝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볼팅 돼 있는 거, 나사 군용 이런 거 이렇게 막아야 정상인데 이런 거 다 보이고 그런 거 많아요. 여기 보면 시트도 밀거나 이렇게 뒤에도 밀어볼까 한번. 시트 밑에 보면 저기 요 부분들 요런 거 요 부분들 여기도 볼팅이 그냥 보이고 빠지지도 않는데 여기 안쪽으로 그냥 밑에가 휑 뚫린 공간이에요. 이렇게 뜯어내면 아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빼진 않았지만 그거 좀 그렇습니다. 앞에 히든 공간이 있는 건 아시죠? 이 공간 열면은 뭐 잡다한 짐 같은 거 조금 놓을 수 있는 그런 거 있고, 의외로 여기에 충전구 있는 거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옵션을 넣어가지고 무선 충전이 기능이 있긴 한데 저거 잘 안 됩니다. 핸드폰 커버 있으면 잘 안 돼가지고 쓰지는 않고 얘로 이제 맥세이프 거치대로 해서 이거 좋거든요. 이렇게 돌아가고 접고 뭐 이런 식으로 10,000원도 안 하는 걸로 지금 산 건데 아무튼 이런 걸로 쓰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연결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트는 이렇습니다. 이거 조금 불편해 갖고 허리 아파서 제가 메모리 폼 베개를 놨는데, 저 등광석을 넣어봤는데 그러니까 좌판이 너무 짧아져 가지고 요거 저한테는 안 맞아서 요걸 딱 넣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이거 쓰고 있고, V2L이 이 패신저는 지금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이쪽에 1열하고 사이에 중간에 있는데, 카고는 러기지룸 쪽 저쪽에 있거든요. 저기 있는 게 뒤쪽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보니까 위치가 아무래도 뭐 차박을 하든 뭐라든 이 앞에서 직접적으로 전기를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이거는 뭔가 좀 생각을 하다가만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1, 2열 쪽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요 매트입니다. 매트. 지금 이게 제가 순정으로 디아몰에서 샵에서 파는 거 사다가 낀 건데 이게 17만 원이거든요. 하나, 둘, 셋, 4장에. 요 러버는 아니고 우레탄으로 된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뭐 썩 마감이 좋은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택시 사양하고 카고 사양에는 넣어줍니다. 물론 택시는 2열까지 있으니까 그렇고 카고는 1열만 있지만 패신저는 뺐어요. 근데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패신저가 타 차종에 비해서 원가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시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열선이라든가 뭐 그 별거 아닌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옵션을 뭐 따로 더 안 집어넣고, 예를 들어 카고 같은 경우에는 뭐 문 2개 더 넣고 옵션 집어넣고 이런 게 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차라리 빼버리자. 뭐 말도 안 되는 뭐 TPO 바닥이라 그래가지고 때가 들 타네 어쩌네 뭐 이상한 소리 해놨던데, 이거 때 안 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써봤는데 이거 보일려나 모르겠네. 발자국 엄청 많이 남고요. 그래서 그냥 사버렸어요. 이걸 안 해도 뭐 해도 이렇게 발자국은 남지만 뭐 없는 것보다 나니까 이걸 당겨놨지 바닥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닦을 수는 없으니까. 헤드레스트는 앞뒤 조절 안 됩니다. 이거 틸팅은 이렇게 위아래로는 뽑히는데 높이 조절은 되는데, 이렇게 이걸 틸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앞뒤 조절은 하나도 안 되니까 사실 분들은 EV3 그거 아마 쓰시면 될 거예요. 그게 한 6, 7만원 뭐 한 짝당. 그런데 하여튼 뭐 그거 쓰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를 한번 보죠. 이게 짐이 지금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캠핑을 다녀와서 짐이 좀 많은데 사이즈 좋아요. 좋고 실제 길이는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150 정도 되고,
이 바닥을 지금 제가 다 드러냈어요. 마감재는 전부 다 드러내 가지고 짐은 바닥에 좀 더 깔려서 실려 있는 거고, 만약에 그냥 원래 순정 바닥이 우레탄 마감으로 된 그런 바닥이 있었어도 뭐 그래봐야 지금 이 상태에서 저기 시트 위에 정도까지만 올라올까? 그전 정도예요. 짐은 정말 캠핑 갈 때 많이 실리니까 그런 걱정, 뭐가 실릴까 어쨌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얼추 추산인데 짐 다 하면은 100kg? 100kg 좀 넘을까 싶은데, 이걸 실른다고 해서 전비가 나빠진다거나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하게 뭐 그렇게 대동소이한 차이가 없는 정도의 전비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다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플스를 V2L을 일로 뺐어요. 저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리드선으로 멀티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천 매립해서 저쪽에 심어놨고, 원래 저기다 매립을 하려고 그랬는데 매립을 하게 되면 너무 일이 커져갖고, 지금 이거 할 때도 여기 그리고 저쪽에 B필러, 이제 C필러지, 여기 밑에 다 뜯어가지고 봤더니 매립할 사이즈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작업도 너무 커지고. 그래서 그렇게는 안 했고, 요 플스를 해서 TV는 요 위에 요 봉에다가 걸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따로 한번 영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드등도 하나 달아놓고 뭐 그렇게 해서, 트렁크 사이즈는 아마 제가 타본 차 중에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틴팅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이게 뭐가 좋다 아니다 그런 거를 떠나서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지 않을까. 대신에 요 사이드에 원래 들어가 있는 그 테두리 라인이 있잖아요. 그게 좀 보이면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달리면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차에 타게 되면은 시트 고가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시야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 시야 이제 보통 보면은 요 사이드에 벨트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앞 창문에 사이드미러 밑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옆 차선에서 버스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이 차보다 좀 더 시트고가 더 높은 차들이 뭐 밑을 내려다보게 되면은 프라이버시가 좀 방해가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다만 아무래도 주차하거나 그랬을 때 시트고 때문에 좀 내리거나 할 때 불편하다는 거, 이 손잡이가 있긴 한데 나가기가 좀 불편하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일 것 같고, 승차감이라는 게 뭐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근데 개인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38, 39 뭐 이 정도까지 낮춰갖고 좀 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닥 롤링이라든가 뭐 이게 좌우 피칭, 그리고 어떤 이런 하여튼 승차감을 저해하는 요소들 같은 경우에 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 보면은 그 40이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을 40 이상 넣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좀 통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좀 이 40 언더로 좀 낮추니까 그래도 좀 꿀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뒷좌석에, 그러니까 러기지룸에 지금 뭐 짐이 좀 실려 있긴 한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그 짐이 없었을 때도 보면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물론 속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속도를 높이면 당연히 좀 턱 걸리는 게 있죠. 저기 앞에도 지금 방지턱이 있는데, 속도 안 주고 30 정도로 넘으면 이렇게 좀 꿀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딱히 뭐 나쁘다, 뭐 승차감이 뭐 이상하다 이런 건 아니고, 보면 좀 스무스하게 이런 정도로 나쁘지 않게 넘어간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승차감 자체를 승용차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당연히 넘사하고요. 같은 급의 어떤 승합차라든가 뭐 상용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좋게 느껴집니다, 이게. 다만 이 노면이 안 좋은, 그러니까 굴곡이 많거나 했을 때 보면 이 타이어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 진동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공명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진동 주파수가 어떤 분들한테 특정하게 느껴져서 그런 건지 되게 먹먹함이라든가 그런 느낌이에요. 산을 올라갈 때 고도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제 기압 차이 때문에 귀가 좀 먹먹하게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씩 있더라고요. 근데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가족들은 딱히 그런 거는 모르겠다고 하고, 다만 제가 갔을 때 보면 그게 없지는 않더라. 다만 또 하나는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꽤 불편하게는 생각되지 않는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벽돌로 깔아놔서 진동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먹먹한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진동이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아까 지금 61km를 달리는 중에 국도가 거의 한 90%를 달렸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7km가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누적으로 보면 지금 1092 중에 평균 연비가 5.8이 찍힙니다. 계산을 해보면 보통 고속도로만 온리 달렸을 때는 약 5km 초중반, 그리고 뭐 복합으로 달리면 6km, 그리고 이제 국도 중심으로 좀 시내 중심으로 이렇게 달리게 되면은 보통 한 7km 정도 나오게 된다. 요거는 좀 에버리지지 않나. 대부분 그렇게 연비는 평균 연비보다 4.7인가 그거보다는 좀 많이 상회하는 그런 연비를 보이고 있어서 연비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그래서 풀 충전을 하게 되면 보통 430에서 뭐 많이 뜨는 분은 500 가까이도 뜨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km 평균 연비가 넘어가면 500 가까이도 뜨고, 보통 뭐 5km 초반 중반 이러면 400 초반 이렇게 뜬다. 그래서 공식 자료로 나와 있는 350km대보다는 꽤 준수한 연비를 좀 보여준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회생제동을 저는 레벨 1로 두고 있는데, 뭐 2하고 3은 각각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0이 제일 차이가 제일 없지만 2일로 해놓는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하다거나 멀미를 느낀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오토로 해놓으니까 얘가 나름 오토라고는 하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개입이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급브레이크를 잡는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는 저는 끄고 그냥 레벨 1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연비가 그런 연비가 보통 7km, 뭐 6km 초반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뭐 나름 스피커 개수가 6개인데 지금 이쪽 양쪽에 트위터 있고 문짝에 이제 앞뒤로 하나씩 있고 그렇게 6개인데 딱 처음에 들었을 때는 되게 싼 마이다. 아, 이거 소리가 영 그렇구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상용차 기반으로 먼저 나온 차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있어서 보면은 오디오가 꽤 좀 이렇게 좋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km가 넘어가면 뭐 소음 진동 그리고 이제 풍절음 같은 경우에 좀 취약하다고 하는데, 100km가 넘어갔을 때 그렇게 뭐 거슬릴 만하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풍절음이 없지는 않다. 다만 이제 차 높이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보면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럴 거면 더 뭐 공기저항 개수만 가지고 풍절음을 논할 것 같으면 아이오닉 6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불편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100km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조용히 있었는데 뭐 대화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정도? 제가 100km대에 그 핸드폰 어플 통해서 틀어가지고 그 데시벨 측정기를 해봤는데 그때 해보니까 한 60 초반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면 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 나쁘진 않다고 봐서 저는 이 부분이 딱히 뭐 안 좋다 이거는 그렇고, 당연히 뭐 100 이상이 넘어가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이건 뭐 다른 차들도 같으니까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드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앞쪽 부분, 앞 타이어 쪽에는 분명히 이제 흡음재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충진이 돼 있어요. 근데 뒷좌석 쪽에 보면 다이를 좀 하느냐고 뒤쪽 카울을 뜯어내고 이렇게 봤는데 뭐 생차 철판으로 돼 있으니까 그 소음이 이 앞쪽으로 넘어와서 조금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준은 아니지 않나. 지금 이제 고속도로인데 여기서 키게 되면 여기 조그만하게 화면이 들어옵니다. 요 들어오는 화면은 크기가 크지는 않아서 뭐 딱히 이게 뭔가를 좀 확인한다 이런 느낌이지, 본다 이렇게 보인다 그거를 뭐 무슨 물체인지 식별을 한다 이런 거는 뭐 안 되는 거고, 작으니까 그냥 그곳에, 그러니까 요 사각지대에 뭔가 있다 없다 유무 정도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켰는데 차간거리 그리고 차선 유지 잘 되고요. 차선 유지도 왔다 갔다 이 타입은 아니고 그냥 중앙 차로를 그냥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핸들은 10초인가 어느 정도 안 잡으면 이제 잡으라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이렇게 잠깐만 갖다 대도 정전식이라서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이제 속도 제어도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뭐 여기 110km 도로인데 120으로 갔다 카메라가 있다 그럼 알아서 어느 정도 줄여주고 또 어느 정도 올라가고 요런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거 되게 편안한 것 같고요. 그 크루즈 컨트롤을 켜게 되면 그 회전제동 레벨이나 그거는 아이패드는 이제 사라지고 이걸 크루즈 컨트롤을 꺼야 다시 활성화가 되는 그런 타입입니다. 내연차만 쭉 타다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처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타기 전에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속감이라든가 브레이킹이라든가 그 내연기관차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출력을 보면 예전에 2.5 NA 엔진 세타 엔진이었나 그런데 왜 그 소나타하고 그랜저 쪽에 들어갔던 그게 아마 160마력에 25토크쯤 되는 거의 출력이 비슷합니다. 이거랑 순정 출력이 가속을 할 때에 뭐 답답하다거나 그런 거는 딱히 없고, 그 인버터 쪽 제어 같긴 한데 속도가 140 이상은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때까지 올라가는 게 좀 왜 이렇게 안 나가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좀 첨부를 해드려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오토 하이빔, 오토 라이트도 되고 오토 하이빔도 되고 뭐 야간에 달려보면서 몇 번 작동을 해갖고 경험을 했는데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럭저럭이에요. 뭐 BMW나 그런 데에서 보이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그 부분을 엄청나게 밝게 밝혀준다거나 그런 류의 것은 아니고, 이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밖에서 보기에 라이트가 굉장히 작잖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시야가 좀 안 좋을 것이다, 야간 시야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적당히 잘 보입니다. 제가 이제 틴팅을 앞에를 옅은 걸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거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일반적인 LED 라이트 수준의 정도는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운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을 좀 이제 함축을 해갖고 말씀을 드리면, 차값이 이제 5천이 넘는다고 보셔야 돼요. 뭐 유튜브 찍으시는 다른 분들 보면 이상한 소리 자꾸 하시는데 2천대 3천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차가 이제 5천 얼마예요. 완전히 깡통을 산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런 분 있을 수 있지.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옵션을 넣어서 사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무리 어그로라 그래도 보조금 풀로 받고 깡통 수준의 제일 보조금 이제 풀로 받는 게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 기준으로 뭐 2천만 원대 구입 가능, 3천만 원대 구입 가능 그런 쌉소리 마시고 그런 말에 뭐 현혹되지 마시고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구입 금액은 4천 초반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내장이나 이런 바깥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확실히 멀었어요. 왜 이렇게 허접함으로 좀 무장한 차를 급하게 내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출고가 자체가 500 이상은 좀 빠져야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아니면 만듦새 부분에라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든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면 볼수록. 보셨잖아요. 볼팅 자국, 용접, 그리고 뭐 단차 그런 것들 단순히 처음에 나왔던 R&D 개발 뽑으려고 차값을 그렇게 높게 책정을 했는지 뭐 더군다나 뭐 맞아 배터리도 국산 배터리 아니잖아요. 이거 CATL 거 원가 절감한다고 넣어줬는데 그거 감내하고 다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자국민 호구로 아는 마진을 어디선가 남겨야 되니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기서 뭐 빼먹어야 되고 저기서 빼먹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감, 뭐 2열 편의성 이런 걸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더군다나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EV5 거의 뭐 폭망 수준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좀 기아가 방향성에 대해 갖고 좀 세밀하게 뭐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뭐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이런 류의 차 왜 안 나오냐, 뭐 제조사에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징징거리냐라는 그런 말을 하시는데 그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적어도 일반적인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건 자 뭐 그렇습니다. 차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탈만하고 다만 뭔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좀 다운돼야 마감 수준의 것을 좀 눈 감고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전기차를 제가 처음 샀으니까 구입 때부터 이제 충전할 때까지의 어떤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좀 엮어서 처음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셔서 저한테 제 영상 제작하는데 좀 힘이 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